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론의 핵심이죠. 저는 지금까지 5차원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5차원적 존재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이에 대해 가끔 몇몇 분들께서 질문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5차원적 존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느 때엔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고 또 어느 때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여 헷갈린다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5차원적 존재라는 의미를 제3자에게 대입하고자 하니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5차원적 존재의 의미는 제3자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쉽게 풀이해보면 제가 만난 5차원적 존재라 함은 바로 내가 바라는 성공을 이미 이루고 무한한 가능성마저 품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5차원적 존재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인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으며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인 거예요. 하여 5차원적 존재라는 메시지의 영상은 저의 5차원적 존재가 나 자신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고요.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한 매개체에 따라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문득 떠오른 빅 아이디어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5차원적 존재는 아주 가지각각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여 도대체 5차원적 존재라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가장 경이롭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이미 이루어낸 미래의 어느 시점의 여러분 자신 또는 현재 잠자고 있는 내 안의 거인의 존재에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는 또다시 여러분의 5차원적 존재의 의도에 맞게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이론이죠. 이것은 곧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저의 이론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어쩌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고 또 고차원적 이해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 책을 통해 카피해온 메시지는 절대 아닐 거란 것이고요. 이는 최근에 이제 갓 60일 된 저의 딸 또보기를 바라보며 제가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를 이해하신다면 인생이 참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비교적 쉬워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관계의 연속이기에 인간관계가 더 쉬워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쉬워지는 방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해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팔지도 않을 것이며 성공에 대한 책도 팔 생각이 없기에 안심하시고 이 영상의 인사이트만 여러분이 흡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딸 또보기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대체 이 아이들은 왜 우는 걸까? 다소 엉뚱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육아를 해본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거예요. 대체 우는 이유를 알기라도 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현듯 빅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또보기가 처음 태어난 산부인과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 건데 당시엔 우스갯소리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감정과 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텐데 엄마 뱃속에서는 그저 입만 뻥긋하면 태반이 들어와서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울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문득 새로운 깨달음 하나가 찾아오더라고요. 이제가 태어난 아이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겁니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입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과는 다르게 삼켜지지 않는 이 상황이 낯설다 하여 두렵거나 또는 몹시 억울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누리던 혜택을 빼앗긴 것이기에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울음을 통해 부모에게 내가 배고프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그 울음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해요. 특히 저처럼 첫아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울음 자체를 처음 듣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마찰이 생깁니다. 부모가 아이의 울음을 눈치채지 못할수록 아이는 더 거세게 울기 시작하죠. 점점 그 감정의 크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아이와 부모의 언어 패턴을 맞춰가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부정의 감정을 뱉어내고 그것을 수용하여 무언가를 행해주고 만족시켜주면서 아이는 다시 웃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라는 이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감정을 표출하고 그것을 부모는 알아차림으로 받아들인 이후 그 감정을 만족시키는 과정 자체로 각 가정에 따른 각기 다른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 부정의 감정을 해소시켜서 만족을 얻는 그 과정까지의 여정,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이에겐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 표출되었을 때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1년, 3년, 5년. 그렇게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감정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5차원 세계도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우리 딸 또보기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온 또 다른 5차원적 존재. 비록 내 자식이지만 자식에게도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고차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이는 제 아내와도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하여 저의 가정교육은 제 딸의 5차원적 존재가 더욱 각성되어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약 5세까지는 자신의 감정들이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표출되고 그리고 또 만족을 얻게 되는 이러한 패턴으로 자아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 원활하게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기. 그리고 5세부터 7세까지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 그리고 12살부터는 나의 이러한 생각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기. 그리고 15살부터는 점점 세상이 던지는 반론에 대해 알려줘야 되는 시기.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시기로 가정교육의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20세 성인부터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식의 행보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식들 또한 또 하나의 5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야 너의 가정교육 따윈 관심 없어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저의 가정교육을 이렇게 설정하게 된 이유에는 반드시 5차원적 존재,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깨달음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자식도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태어난 또 다른 5차원적 존재인 만큼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역할이 있는 5차원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감정에 대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도 감정은 갖고 있죠. 5차원연의 표지 모델인 고양이 서리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또는 자신이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정을 통해 또는 울음을 통해 적극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결국 감정에 대한 자기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감정 자체로 반응을 하기에 영혼 자체가 굉장히 순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때의 순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주 순수한 감정과 그에 따른 표현, 이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감정이 표현되고 또 만족을 얻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옳고 그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에 점점 더 많은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점점 더 큰 자기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 관계 안에서의 질서 및 도덕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우리 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면서 또다시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자기 판단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령 흰색이 옳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존재하고 가령
흑색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집단은 서로를 향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흑색도 흰색도 모두 자기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각자 자신의 옳음을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자기 판단이라는 것을 가리켜 생각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게 되어요. 그렇기에 그 가치만 놓고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옳은지 또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자체가 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이해하실 수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인간관계가 비교적 더 쉬워지고 행복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드리밍 레오즘의 꿈도사 여러분은 모두 성공하셔야 되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성공이란 대체 무엇일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각기 다른 인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죠. 이 5천만의 사람 모두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해 좀 심하게 과장하면 5천만 인구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대중에게 선보였을 때 무시받거나 외면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5천적 존재들이 알아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그 가치를 지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대한 부를 쟁취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일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즈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국 세일즈도 비즈니스도 내 생각을 타인에게 전해 동의를 얻어낸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의 전문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아마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한 번 이상의 실패를 해보신 분들이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지점과 거의 맞닿아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원리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관계에 대한 본질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정말 필살기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어떻게 상대가 동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세일즈나 비즈니스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대체로 무언가를 전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안 하면 바보거든? 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100이면 100명 전부 다 거절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상대에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5차원적 존재인 만큼 상대 역시 5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내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해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대는 그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진짜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들이거나 비즈니스에 능하신 분들은 오히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상대가 관심 가질 만한 대중적인 관심사를 먼저 던져봐요. 그리고 상대가 호기심을 갖게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의 5차원적 존재가 그 관심사에 반응하기 시작하며 또 자신의 의견 및 생각들을 이 대화 속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수록 상대는 대화에 더 집중 몰입하게 되고 자연스레 내가 어필하는 그 옳다라는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상대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적극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것이 옳다고 느낄만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대화의 기법을 가리켜 깔때기 이론이라고 표현하며 실제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할 당시 후배 직원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좀 더 인간관계에 대한 고차원적 이해를 다뤄봤어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러분의 성공에 끌어당길 수 있는지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흡수해서 여러분의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몫이 될 거예요. 아니 방법론이 뭐 있다고요? 더 실질적인 걸 알려줘요 라고 한다면 아직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더 실질적인 방법론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인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분들은 이미 여기까지 들으면서 빅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더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실질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실 또 너무나도 많은 가짓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영역이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가 전한 이 원리를 여러분의 방향에 한 번 더 다시 대입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그리고 더 디테일한 방법론을 끄집어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영상에선 진짜 지식을 아는 사람과 진짜 지식을 아는 척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가스라이팅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을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사람을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은데, 자, 진짜 지식과 진짜인 척 하는 지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알고 있거나 또는 지식을 아는 척 하는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법을, 그러니까 나만의 분별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은 스킵하셔도 되세요. 특히 나만의 분별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은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영상을 보려 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그 분별법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지식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참 피를 철철 흘리며 다시 부동산 영업을 할 때였는데 뒤늦게 들어온 후배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지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저는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책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의 내용을 참고하기도 하면서 또 나의 경험을 저 스스로 풀이해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만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저의 이전 영상 중에 드디어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업로드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풀리지 않는 갈급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여 타로 카드를 스스로 독학하기도 하고 명리학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식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점이나 타로 카드를 보게 되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던 말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는 귀인을 생각하면서 헛소리였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잊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운명적인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뒤늦게 들어온 후배 한 명과 둘이서 대화를 나누게 되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당시에 취미로 타로카드를 독학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점을 봐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 친구와 단둘이 대화를 하게 된 거였어요. 원래는 3명이서 자리를 시작했지만 한 명이 약속 때문에 먼저 자리를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렇게 우연한 계기가 필연이 되어 그 자리는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타이밍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레오님, 혹시 올해 하반기쯤 귀인이 찾아온다라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이 정지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건 나만 알고 있던 건데. 아니,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나? 아니, 도대체 없는데 뭐지? 그리고 잠시 멍하니 있으니 그 친구가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레오님께 전한 걸까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제가 레오님이 찾던 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며 정말 소름 정도가 아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그 상황 자체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모든 인사이트들이 그 당시에 약 2시간 동안의 대화 안에 모두 녹아들며 또 지식이 지식을 낳게 되는 그야말로 영적 진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고차원적 존재, 5차원 세계에 대한 이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해, 우주의 법칙, 그리고 빛의 존재,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귀인에 대해 언급한 건 레오님의 경계심을 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다면 레오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미친놈 취급하기 딱 좋았을 거예요. 레오님이 저에게 난 하반기에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는데 전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레오님이 진리를 깨닫기 바라는 레오님의 5차원적 존재가 저의 5차원적 존재에게 메시지를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저는 레오님의 5차원적 존재가 레오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대신 전해받아 레오님께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게 된 거죠. 레오님이 지금 무언가 영적으로 진화하는 그 감정,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레오님이 그만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기에, 레오님의 5차원적 존재는 저에게 감사하며 또다시 저에게 레오님이 얻은 만큼의 깨달음의 깊이를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또 전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오님의 이 지식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져갈 텐데, 레오님이 더 성장할수록 저 역시 그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이게 바로 카르마라고 하는 이치예요. 그래서 전 레오님에게 이미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레오님이 더 성장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타인의 성장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저는 단 1%라도 남아있던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사이비 정도 아니야? 뭐지?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텐데? 아니요. 그저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그것은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선행이 분명 나에게 또다시 되돌아옴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은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이용하며 등쳐먹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 진심으로 상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왜냐면 상대가 잘 될수록 내가 더 잘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 우주의 원리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흔들릴 때마다 저의 중심을 잡아주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하나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진짜 지식과 진짜인 척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그것에 대해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죠. 레오님, 이 세상은 대체 얼마나 넓을까요? 아마 인간의 생각이 도달하는 종착지보다도 훨씬 더 넓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무한하죠. 그런데 한 인간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도대체 안다라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무언가에 대해 안다라는 느낌은 반대로 그것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감각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우주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무한한 우주를 알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한한 우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주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정답일 거예요. 무언가 하나에 대해 알게 되면 거기서 파생된 지식이 또 무한하기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에 대해 전부 통달했다, 난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 라는 마음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요. 레오님은 이 안다라는 감각을 반드시 경계하세요. 내가 다 알았다 라는 감각을 느끼는 순간 교만의 씨앗이 자라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또다시 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기꾼과 귀인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 설레임이라고 해요. 사기꾼도 귀인도 모두 설레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타로마스터 정혜도님의 말에 의하면 사기꾼과 귀인을 처음부터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횟수를 두고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사기꾼은 점점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귀인은 점점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게 수천만 원의 빚을 쥐어주었던 대표 역시 제가 느낀 첫 만남의 감정은 설레임이었거든요. 당시 짧게 보자면 그분은 분명 제게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귀인으로 생각하고자 마음먹기로 했고, 그 상황에서의 깨달음을 찾고자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니 그 사람은 정말 제게 있어서 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정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기꾼 역시 마음먹기에 따라 내 인생에서 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의 인사이트를 한번 덧붙여 보자면, 사기꾼과 귀인, 아니 좀 더 나아가 사기꾼과 사업가를 구분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사기꾼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해봤고 또 누구를 아는데 뭐가 어떻고 실체가 없는 말로써 무언가를 설득시키고자 하죠. 반면 귀인과 사업가는 자신이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정확한 데이터와 서류를 통해 무언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가는 숫자로 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이야기는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분명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저와 같이 무언가의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느낌을 경계하시고 오히려 모름을 인정하는 분들에게 더 집중해보세요. 저 역시 유튜브에서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여 시크릿 가이드 오픈 채팅방에서나 댓글에서 질문 주시는 모든 것에 정답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저란 사람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저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의 가이드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간혹 너도 강의팔이 책팔이 아니냐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모든 일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모호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저의 목표는 음악과 토크쇼가 공존하는 나만의 쇼를 만들겠다라는 목표 자체를 이루겠다라는 이런 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이상 과장 광고나 또는 약자를 설득해서 성공학 강의, 성공학 책팔이로 돈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승호 회장님처럼 자신의 일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훗날 저의 인사이트를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싶은 거죠. 하여 확실한 건 향후 10년간은 성공학 강의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성공을 앞으로도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몰입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시각화를 통해 느껴보면서 내 목표에 더 깊이 몰입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레 실행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고 목표에 관한 관련 지식을 또 얻고자 몰입하면서 문득 빅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만약 실행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은 내 목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일 것이며 확신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100억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잡아서 가져가기만 하면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손을 뻗길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령 잡지 못해 뺏기더라도 손을 뻗길 주저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렇기에 만약 내 목표를 직접 그려보면서 움직이길 주저하는 경우라면 내 마음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감에 따라 종종 오해를 낳기도 하고 자칫 사이비 종교가 되어 누군가 제3자를 맹신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끄려고 하겠죠? 하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만연해진 끌어당김 비즈니스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접목해 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 첫 번째입니다. 100일간 100번 쓰기, 명상, 시각화 등 이런 수단이 주가 되어버리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일간 100번 쓰기를 하게 되면 우주의 기운이 내게로 몰려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명상, 시각화를 하며 나의 목표를 그리면 양자물리학의 이론에 따라 그것들이 내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석하고 있는 경우라면 10중 8구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 이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 100일간 100번 쓰기, 명상, 시각화 같은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만 이런 수단들은 내 목표에 더 집중, 몰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들이 주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좀먹기 시작한다면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내 삶의 중심, 그리고 내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기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본질은 사실 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 두 번째, 목표도 적어보고 내 삶의 중심도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앞에 100억이 놓여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는 100억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놓인 100억을 내가 가져가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그 상황에서 손을 뻗길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게 몸을 움직여서 그 돈을 내 손에 쥐고자 움직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내 삶의 중심, 사명, 비전도 모두 제대로 설정했다면 반드시 실행이 뒤따라와야 돼요. 실행해야지 하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절로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잠재의식의 센서가 내 목표에 관련된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눈앞에 내가 해나가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즉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중심이 잡혀 있는 상태인지 구체적이라 생각된 그 목표들이 좀 더 촘촘하게 더 분석해야 되는 상태는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단 이런 경우는 예외일 거예요. 분명한 타이밍을 알고 있기에 잠시 기다리며 내 실력을 쌓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특징이 사실 가장 무서운 건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이런 지식을 갈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판단하여 동기부여차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 오히려 동기부여를 넘어 그 사람의 팬이 된 채 그 사람을 신성시 여기며 추종하게 된 상태인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만약 누군가를 추종하며 끌어당김의 법칙을 맹신하는 경우라면 분명 훗날 돌이켜보았을 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안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며 내려놓는 행위와도 같기에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맹신으로 여러 가지의 삶의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될 확률이 높을 거거든요. 물론 한 사람의 가치관 및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맹신과 추종의 과정도 분명하게 겪어야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깊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몰입하고 있다는 뜻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여러분은 이러한 물음이 생겼을 텐데요. 아니 그럼 맹신하지 말란 거야 하란 거야 말을 이상하게 하네. 만약 이러한 물음이 생기신 경우라면 분명한 답변 한 가지를 드릴게요. 누군가를 맹신하면서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실행하길 주저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 그와 같은 추종은 분명 또 내 삶을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맹신하며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 삶을 향해 나 스스로 나아감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론이나 제3자의 팬심에 매몰되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아감을 선택한다면 성공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필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아감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100만큼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 동안 1의 성공을 쟁취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씩 쌓아가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